옮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오후가 공부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아까 조상호 원장님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셔서 약간의 용기를 내서 제가 오늘 강연을 잘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복지 얘기를 하게 될 예정인데 복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복제문법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을 우리 조상 원장님이 보시고 그 책에 대한 얘기 강의에서 얘기를 강연을 좀 맡아달라고 서울까지 굳이 오셔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오래된 미래 복지국가의 길, 지방정부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귀퉁이에 보이는 사회를 바꾸는 생각, 저거는 저가 개인적인 이 발제를 하고 강연을 할 때 쓰는 이제 슬로건인데, 개인 슬로건인데 우연히도 오늘 이 연구소에 새로운 생각 연구소와 무슨 돌림자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돌아가는 이게 잘 안 됐는데 이게 잠깐만요. 저기에 거기 마우스 같은 게 혹시 보이는 게 없나요?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 지금 시작을 했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드리는 순서는 국가 역할을 이제 묻는다. 그 다음에 복지가 적의 성장의 적이라고 흔히 이 복지를 하면 경제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적의 참말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컴퓨터를 나를 이쪽으로 갖다 주실 수 없어요? 줄이 짧아요? 전원만 되면 이쪽으로 갖다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저기 안 넘어가거든요. 한번 넘겨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되답니다고. 아니 그건 넣으시 마시고. 컴퓨터를 조금 흘러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안 가셨죠? 이게 지금 마우스 역할하는데 약간 멀어서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렇고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의 복지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복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흔히 듣는데 보수 쪽에서 계속 이런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얼마나 좀 맞는 말인가 이런 걸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이 국민들의 이 경제적인 수준은 국민 경제 수준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다. 가난해서 복지를 못한다 이러면 남들이 웃습니다. 이미 한국은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잠깐만 국가재정을 생각을 해보면 국가재정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말은 반은 참말이고 반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맨 왼쪽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이제 갈색 그래프가 한국의 이 국민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국가 예산의 비중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이 OECD 평균인데 한국의 국가 재정의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다들 세금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조세 수입은 역시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결국은 한국 정부의 성격은 조금만 걷어서 조금만 쓰는 그런 작은 정부다. 이렇게 이제 성격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가보면 한국 정부의 재정을 분석을 해보면 저 맨 왼쪽에 있는 조그만 이 막대 그래프가 한국에서 복지 재정의 규모입니다. OECD 평균 이 공공사회 지출은 이 한국보다 2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정부는 이 정부 재정 규모도 작고 그 정부 재정 규모 중에서 이 복지 재정 지출을 유난히 작게 하는 나라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좀 산다고 하는 나라 중에는 좀 특별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미국은 얼마나 쓰느냐, 유럽은 얼마나 쓰냐, 그러면 그 나라는 한국보다 잘 사니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국가가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했을 때, 저거는 이제 3만 불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한국은 2017년에 국민소득이 3만 불이었습니다. 미국은 97년에 3만 불이었기 때문에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국민소득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와 한국은 얼마나 썼느냐를 비교해 보면 이건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는데 독일, 프랑스는 쓰는 거에 한국은 지금 10 정도를 GDP의 10% 정도를 썼는데 독일, 프랑스는 25 정도를 썼단 말이죠. 2배 반을 썼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복지를 못하기로 소문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얼마나 썼느냐? 3만 불 시절에 14%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동일한 소득이었을 때,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복지에 대해서 쓰는 돈이 미국보다도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실제 계산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만약에 2017년, 그러니까 2017년이 촛불혁명 하던 해 아닙니까? 그 해에 만약에 미국 수준인 14%를 썼더라면 76조를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얼마였냐면 185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76조를 더 썼더라면 260조를 쓸 수 있었다. 이 76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도 커서 감이 안 잡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쓰는 아동 보육 예산이 1조 3천억이었거든요. 기초연금 노인들한테 30만 원씩 나눠주는 그 돈 8조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때 그 당시 5조 원을 쓰고 있었어요. 만약에 76조가 더 쓸 수 있었더라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첫 해 76조를 진짜 더 쓸 수 있었더라면 뭐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겠다는 거죠. 못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금액을, 이거는 한 해 동안의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IMF 고달픈 시절을 막 지나가는 2000년, 이 새천년 민주당 꾸밀 그때 이거를 이런 정도 미국 수준으로만 유지를 했더라면 1년에 수십조씩 곱하기 20년을 썼을 거니까 지금쯤은 딴 세상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말은, 이런 기준을 놓고 보자면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돈을 적게 써서 그런 거지, 절대로 그 돈이 정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복지의 이 문법, 이 책을 쓰면서도 고민을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고민을 해왔지만, 도대체 한국은 나라가 왜 이러냐, 왜 사람이 국민들의 그 삶을 위한 돈을 쓸 줄을 모르느냐 하는 건데, 결국 한국의 이 정부의 위치는 시장이 크고 정부가 작다. 정부의 기능이 작다는 거고, 정부의 기능도 제가 청와대 일도 해보고 국회 일도 해보고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경제정책 위주로 돈을 쓰지 사회정책 위주로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치범 장관은 환경장관을 하셨는데, 환경장관은 장관 중에 제일 부살입니다. 사회정책에는 돈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장관, 노동장관, 복지부 장관, 이건 장관 중에서도 2부 장관들이거든요. 그 정부의 역할이 이 경제 위주로 이 경제정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위주로 정책을 하는데도 그 안에서도 이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대기업 정책을 하는데 돈을 씁니다. 삼성으로 해서, 현대를 위해서 돈을 쓰지, 농업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정부의 특징이다. 결국은 정부의 규모도 작고, 그 작은 정부가 경제만 챙기고, 그 경제 중에서도 대기업만 챙기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 국민 생활에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 고민인데,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의 정부의 역할을 우리 나라의 국가가 가지게 된 기원은 이런저런 역사적인 고찰을 다 해봐도 결국은 이거는 박정희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승만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박정희가 여러분들 그 회상을 해보시면, 박정희가 한국이 근대적인 여러 가지 그 행정과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건 박정희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요약을 해보자면, 박정희 체제의 특징을 개발 독재라고 하는데, 저 말은
더하기 독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독재 부분이 정치 부분입니다. 독재 정치를 했죠. 군부 독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공포 정치를 했죠. 이제 억압적인 정치를 했고 그 얘기는 이해찬 총리의 회고록을 보시면 아주 풍부하게 그 시절의 그 옛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경제에 엄청난 집중을 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제 소위 경제 성장을 주도했죠. 그래서 그때 이 경제 주도를 하면서 박정희가 경제 관료를 육성하고 이 한국 정부가 경제를 유도하는 이 체제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박정희가 이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경제 부처를 만든 게 이 5.16 군사쿠데타를 한 지 몇 달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하게 이제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을 육성했죠. 그리고 이제 노동을 배제했습니다. 자본을 적극 지원하면서 노동을 배제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박정희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에게 돈을 대주고 동시에 기업들이 싼 노동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노동을 탄압했고 저임금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이전부터 이승만 때부터 이 한국의 자본이 성장해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정경유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정희 이승만 때부터 이미 은행을 국유화하고 은행을 돈을 주는 거를 국유화된 은행을 통해서 주었거든요. 이승만 때의 이 기업들이 살아남는 방식은 미국이 원조 물자를 받는 거, 일본이 남겨온 적산 자산을 불화받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이 주는 여러 가지 이 설탕부터 이 재료를 산업 원자재를 끌어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배정해주는 이 원조 자금, 예를 들어서 $10,000를 배정받으면 만 달러를 받으면 시중에서 시중 환율로는 10배가 튀김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정경유착이 자본의 초기 자본이 축적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 정경유착이었고 그거를 박정희가 거의 받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이거를 좋게 분류를 해보면 리더십이고 경제 성장의 구상이 있었다. 박정희가 경제 성장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구상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저 리더십에 발휘하는 방식은 독재, 군사력에 기반한 그런 독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공포 정치를 했다는 거. 그 중에 지금 여기 우리 이 당의 원로가 되시는 분들은 그 기억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경제는 완전히 천민자본과 노동 배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개발 독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굉장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논리가 있었는데 분단 논리죠. 그러니까 반공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가 북쪽에 있다. 이러면서 이 탄압을 정당화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박정희의 굳은 생각은 뭐였냐면 파이가 커져야 나눠 먹을 것이 생긴다. 사실은 이 말은 박정희 말이 아니고 경제관료들의 말이었는데 박정희 시대에 아주 널리 쓰이던 슬로건 같은 표어였습니다. 파이가 커져야 나눠 먹을 것이 생긴다.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선성장 후복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선성장 후복지가 어떻게 가능하냐? 낙수 효과가 있다. 이 낙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 물이 똠방똠방 떨어져서 이제 흘러간다는 것인데 요컨대는 울산에다가 이
그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생긴 성장의 성과가 이 개울물 흐르듯이 그 똠방똠방 떨어져서 물 떨어듯이 떨어져서 이 젖은 땅을 적신다. 결국은 쉽게 얘기하자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곧 따뜻해진다. 좀 기다려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불균등 성장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은 경제와 시장을 키우는 것이고 사회정책은 경제를 성장하는데 보충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19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했는데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도 그 사실은 이게 노동 쪽에서의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그리고 북한은 그 당시까지는 북한이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체제 경제 이런 것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국민연금도 그때 도입을 논의했는데 국민연금은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박정희가 남긴 그 유산은 엄청난 이 경제사회정책의 유산을 남기는데 저 반복지 담론, 선성장 후복지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후유증을 지금도 저 논리가 사라졌느냐 그러면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복지는 뭔가 좀 사치스럽고 한국에서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저 사고방식의 기원은 이와 박정희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조세 수준도 낮고 복지 수준도 낮게 하는 저 방식이 저 소위 저부담 저급여라고 하는 저 체제를 주춧돌을 놓은 게 박정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정부를 정부는 이 자본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 세금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세금은 적게 하면서 이 자본이나 그 농민들 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하면서 시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서 사실은 박정희 체제의 굉장히 큰 유산은 사회보장 의료보험을 하면서도 조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는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조세 방식은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많이 받아서 조세로 영국처럼 국가가 영국은 병원이 다 국영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를 걷어서 그 국가가 이 의료 서비스라든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사회보험 방식은 독일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 사회보험 방식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이건 조세 방식이에요. 국가가 거둔 세금 중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이에요. 이거는 국민연금에 들은 사람만 보험료를 내고 그 사람한테만 보험료를 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사회보험 방식으로 하면 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 사람만 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을 왜 안 드느냐? 내가 취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 지역가입자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안 들을래. 이러면 나중에 영원히 여기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위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초연금은 조세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세금에서 돈을 얻어서 이 국민 그 노인들에게 돈을 주니까 본인이 그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보험료를 냈느냐 안 냈느냐는 상관없이 다 나눠주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생기죠. 이게 노동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좋은 지위에, 노동시장에서 좋은 지위에 대기업 이런 데 있었던 사람은 노후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배려됐던 사람들은 사회보험에서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워낙 상식적으로 복지는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할 것 같은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못 사는 사람은 깐니말을 또 까는 이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험하기는 하지만 이 표현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려운가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결정적인 문제 하나는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도 공공병원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민간병원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공공병원이 워낙 형편없다는 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도 워낙 적어서 공공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코로나 때문에 겨우 이게 시도리병원이 지방 의료원들이 역할을 해주는 걸 좀 느꼈지, 그 이전에는 보통 사람은 이 옛날 시도리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자료를 재구성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 파란색, 갈색, 왼쪽에 보이는 저 갈색 선이 무슨 선이냐 하면, 이 1949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병원 중에 4분의 3, 75%가 공공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60%가 공공병원이었고, 의료보험 직전에 70년대는 우리나라 병원의 40%가 공공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7년에 의료보험이 화살표로 보이는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전에는 공공재원은 의료재원 중에 공공재원은 10%밖에 안 됐는데, 의료보험이 도입 확대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가서 지금은 의료보험이 해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본인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공공재원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공공재원이 늘어나는 저 기간 동안에 공공병원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저 모든 의료 수요를 민간병원이 채우다 보니까 공공병원의 비중은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서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입만 열면 수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 공공병원이 수십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민간병원이 수십 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한 거죠. 적자 보는데 어떻게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결국은 저렇게 되니까 지금 공공에서 해주는 일은 거의 없어져 버린 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이제 79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두환 시대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7년까지는 이제 군부 독재 체제가, 개발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두환에 대해서는 재벌들이 꼼짝 못하고 설설 기었죠. 그런데
그 87년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도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권력의 그 측면에서 군사 독재 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룬 사람이 그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 민주화 세력으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은 민주화된 이 권력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전두환 때까지는 잘못하면 청와대에 끌려가서 뭐 욕도 먹고 이제 무서웠죠. 그리고 정부가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 보이면 이 정권유착의 그 끈이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화가 되니까 자본이 그런 그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치 부분에서는 민주화가 되면서 그 박정희가 육성해 놓은 그 경제 관료들은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된 세력은 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이 관료들한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87년부터 97년 저 사이가 이제 그 노태우와 이제 김영삼의 시기인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 김대중이 집권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97년 경제위기 이 사이 동안에 이 정치 권력은 이제 줄어들고 관료 권력이 이제 정치 속에서 부상하면서 시장 권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 권력이 나타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삼성의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가 그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이 튀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시장 권력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그 김대중 대통령도 느끼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느끼시고 그때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나중에 보도도 많이 되는데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너무 절실하게 지금 느끼겠습니다. 그 시장 이 권력이 지금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죠. 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이제 그 선거를 하고 이제 이 권력을 이제 잡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그 IMF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준 게 재경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나서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주고 그 민주당도 그 관료들에게 의존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때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이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 민주화는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국가를 구성할 그럴 어떤 비전 이런 거는 가지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그 부분은 관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이제 이채원 장관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내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을 때 나도 너무 관료들한테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구나 그런 거를 얼마나 뼈 아프게 느꼈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런 모습이 여실하게 보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국가를 박정희가 세우는 나라의 판을 바꿀 만한 정도의 능력이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다시 반성을 저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희을 뒤집을 만큼 그런 역대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복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에 되는데 사실 저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얘기를 처음부터 하시고 한 2, 3년 후에 이제 이 생산적 복지를 한 2년쯤 후에 얘기를 하셨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산적 복지 이제 관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하신 얘기를 이제 김대중 도서관에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복지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상황이 복지 얘기를 차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요거는 좀 접어두자. 이래가지고 2년쯤 후에 복지 얘기를 꺼내면서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쪽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앞에다가 생산적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냈다. 이렇게 회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그때는 나도 좀 불만이었는데 뭐 왜 경제 얘기는 먼저 하고 복지 얘기는 나중에 하시나 그때는 생각이 없는 걸 나중에 만들어서 하시나 불만이었는데 결국은 저는 최근에 이제 이 회고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도 꾸준히 이 새로운 세상을 모색을 하셨습니다. 나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도로 국가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지 이걸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 대통령은 엄청난 모색을 하면서 고민이 말하자면 고민을 엄청 하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만드냐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좀 약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수석을 제가 맡으면서 이제 저한테 뭐랄까 재량권 뭐 이런 거를 많이 주시기도 했는데 이 두 대통령께서 이제 박정희 판을 뒤집을 정도로 또 경제 관료들의 어떤 주도권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돼 버린 게 노무현 정부에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면 이 무슨 경제수석 이것 기재부에서 당시에는 재경부에서 파견을 기재부나 예산처에서 파견을 오잖아요. 뭐 정책실장도 관료 출신이에요. 뭐 경제수석도 관료 출신이에요. 뭐 청와대 이 관료 출신이 그냥 꽉 찼어.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정책 전문위원도 파견을 받아 관료를. 그런데 그렇게 파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때도 파견을 가고 박근혜 정부 때도 파견을 가고 문재인 정부도 파견을 가. 그래서 김대기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잖아요. 김대기가 노무현 정부 때 기재부 과장이었거든. 그러면서 청와대 파견을 나와 있었거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나 저쪽 당이 집권을 하나 이게 내나 이 핵심적인 세력은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해도 민주당의 칼라가 잘 서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복지가 강화가 되었더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복지가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속도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위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그 세금을 걷어서 다시 나누어 주어서 잘 사는 사람들 거는 좀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끼리 나눠주는 이 재분배 기능을 해야지 되는데, 한국은 저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혜택으로 빈곤이 구제가 되는 이 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빈곤, 불행, 자살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그 소수만 가난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게 내가 이러다가 진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위협감을 느끼는, 실제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진짜 빈곤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복구가 되고, 이런 사람끼리를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입니다. 빈곤의 위협을 받는 사람까지를 합치죠. 그 다음에 행복지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 37개국 조사에서 한국이 35등입니다. 한국 사람이 주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악의 자살률, 이거는 2등하고 격차가 엄청 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살률 부분은. 그런데 저게 그냥 저런 인권적인 문제만 있느냐, 그냥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창의력이 저하가 되죠.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그 다음에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저 갈등 조정에 비용이 생기죠. 게다가 저게 그냥 당대에 가난한 게 아니라 세습을 계속하게 되죠.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끝났다. 이런 느낌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조금 전 페이지는 납득이 되실 건데, 두 번째 페이지는 납득이 잘 안 되실지 모르는데, 저게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 주는 건데,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 주는 저 서비스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부 민간기관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도 정부가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정부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말하자면 국민들의 병을 치료해, 쉽게 얘기하면 병 치료를 정부가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인 돌봄도 전부 시청에서 나와서 정부가 다 해준다, 이런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전부 민간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병치료는 어디서 하느냐? 민간병원에서. 또는 노인 돌봄은 어디서 하느냐? 민간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정부는 돈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관리가 되지 않고 믿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면 과잉진료하지 않을까? 이게 진단을 제대로 한 거야? 내가 허리 수술 받으라는데 진짜 허리 수술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러면 의료 같은 거 아까 얘기한 지방의료원 이런 것들 믿을 수 없는데 공공의를 믿을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즘 공공에 대해서 충남 대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원은 그래도 어디입니까? 충남대병원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공공병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공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요? 민간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요? 공공이요. 공공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요? 민간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요? 공공으로 보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공공에서는 적어도 좀 관료주의적으로 딱딱하기는 하지만 공공요양원에서 노인네를 패지는 않겠지, 설마. 그죠? 공공보육시설에서 애들한테 썩은 밥을 먹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공공에 보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공공을 이 지방의료원에 보내더라도 거기서 실력이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과잉 진료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좋은 지방의료원이 그러면 좋은 지방의료원이 충남대병원이나 이 일산에 있는 건강보험 직영하는 일산병원 그런 데는 훌륭하게 잘 하거든요. 그런 병원이 충남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안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실 부분은 저게 이 정부가 근대 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고용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를 해주는 거하고 조금 앞에 페이지에 있던 서비스 제공자는 요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공공시설이 많았으면 공공이 고용을 훨씬 많이 했겠지. 그런데 한국은 공공고용을 하지 않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서양 수준으로 공공고용을 했더라면 한국의 이 격차가 100만짜리 내지는 300만짜리. 100만짜리 내지는 300만짜리라는 게 어느 정도로 그 의미 있는 자리냐면 우리나라 전체 그 일자리라고 하는 걸 탈탈 털어서 다 긁어모으면 2,700만짜리. 그 중에 700만짜리 정도는 무임금 가족노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아버지 하는 가게에서 돈 안 받고 하는 거를 무임금 가족노동이라는 그거 빼면 2천만짜리. 월급 받는 게 2천만짜리인데 비정규직 합쳐서 2천만짜리인데 만약에 이 100만짜리가 정부 고용으로 100만짜리가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이거는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은 거예요. 박정희 시대 이후로 공공 서비스를 기피했기 때문에 복지를 기피했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자료를 분석해보고 이래서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은 거였구나. 만약에 100만짜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년에 10만짜리가 생기면 이 신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기왕에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고 그 낮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그 다음에 비경활이 아예 일도 안 하던 사람이 경활로 경제활동인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게 파장을 일으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10만짜리 이 정부 고용이 생겼으면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나 금년에 이렇게 옮기고 하기 때문에 나 금년에 새로 취직했어 라는 사람은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기지 않았던 일자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첫째,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그 고통. 두 번째, 정부가 이 따뜻한 손을 제공해주고 돌봐주지 않는 고통. 이것들이 얽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를 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 못 해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이 복지가 성장의 적이냐 친구냐 이런 건데 대개 이제 약간 요거를 복지란 무엇인가 요거를 잠깐 먼저 살펴보자면 흔히 사람들이 복지 그러면 사회복지 생각을 해요. 노인, 장애인, 아동. 그런데 사실은 보건의료도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고 애 키우는 보육도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넓혀가면 교육도 아주 큰 복지의 하나이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거복지, 생활교통 이런 것도 복지입니다. 이 주거는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부동산으로만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집을 전부 주거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집을 주고 더러운 집을 어떻게 깨끗한 집을 만들어주고
안전한 집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 주거만큼 큰 복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생활교통 이건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게 시달리고 많은 버스에 시달리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저 생활교통이야말로 이게 엄청난 복지다. 사실은 저 국토부에서 하는 아주 전형적인 토목이라고 하는 이 집, 그 다음에 이 도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 복지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점에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과 사회보험인데 이거는 공공재정이고요. 민간보험도 예를 들어 실손보험도 이것도 복지체제 하나고. 이 자동차 보험도 복지체제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제 직접 호주머니에서 직접 내는 본인 부담도 이 복지재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복지의 역할은 뭐냐? 그럼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배와 재분배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면 분배는 시장에서 이제 소득을 나누는 겁니다. 요는 시장에서 시장이 돌아가면서 소득을 나누는데 요거를 1차 분배 또는 그냥 분배라고 하는데 첫째로 중요한 분기점은 이 어떤 기업이 이 부가가치를 이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본이 얼마 가져가고 노동이 얼마 가져가느냐 하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좋은 시장은 가계 쪽으로 많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가계로 이 자본과 노동이 이 이윤을 나누는 그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임금을 얼마나 주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경제에서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많으면 가계 쪽으로 돈이 많이 가게 되고 가계로 일단 가게 되면 일단 이 말하자면 많은 분배를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노자 간에 분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두 번째 문제는 자본과 자본 간의 분배입니다. 이거는 대기업이 많이 먹어가냐 중소기업이 많이 먹어가냐. 아마 이 중에 혹시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이 계시면 저 말의 뜻을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게 하도 이제 갑질이 심하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뭘 만들었냐?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 시장에서 이게 이 갑질이 워낙 대기업이 그 당시에 이제 21세기 초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기업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영역이었던 골목 상권에 들어갔어요. 지금 골목 상권을 다 장악했잖아요. 무슨 편의점이 다 그게 대기업 자본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대기업이 파고 들어가서 이게 자본과 자본의 분배가 대기업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노동과 노동 간의 분배가 생기는데 노동과 노동 간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생겨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 이게 3회 하청을 줘가지고 분명히 똑같은 생산라인에서 얘기하는데 본사 직원하고 하청업체 직원은 월급이 달라. 똑같은 일을 하는. 이런 거가 이제 노동과 노동 간의 분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시장에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요거를 세출로 나눠주는 거예요. 세입을 걷어서 세출로 나눠준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 윗부분은 이게 뭐냐면 시장이 좋은 시장이냐 나쁜 시장이냐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나쁜 시장에 속해요. 시장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과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경제민주화라고 했어요. 경제민주화는 좋은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어요. 두 번째는 재분배를 더 잘해서 이게 다시 나누기를 잘해야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했어요. 다시 회상을 해보시면 이제 무슨 말을 우리가 민주당이 하고 있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지급여 제공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급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연금공단 이런 데서 돈을 직접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생보 이거는 현금급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국민연금 이것도 현금급여를 해줘요. 근데 현물급여를 해주는 게 있는데 현물급여를 해주는 게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여러분들의 돈을 직접 주지 않고 건강보험의 돈은 전부 누구를 주냐면 의사를 줘. 또 약사를 줘. 그럼 의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주는데 문제는 그 서비스 생산자가 박정희 시대 이후로 전부 민간이었기 때문에 이 돈은 주는데 이 생산품의 질 보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엄청 이게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국민과 정부의 양자 관계인데 현물급여라는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생산자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 생산자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보육 생산자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의료 생산자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 그래서 이게 이 삼자 관계가 되는 저 현물 서비스는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이 분배가 아까 저 시장이 분배라는 저걸 뭐라고 했냐면 트리클 다운 그 낙수 효과라고 했는데 박정희 시대는 아닌 게 아니라 낙수 효과가 좀 있었어요. 전두환 때까지는. 그런데 저 낙수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저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요 쭉 올라가는 파란색 그래프는 국민소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나라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는 계속 잘 살게 되고 있어. 그런데 저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하위 20% 그 가장 못 사는 사람 20%가 그 가져가는 몫이에요. 저걸 보면 예전에는 그 90년대 그때까지는 저게 그 국민 생산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맨 밑에 사람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듯 했는데 이 IMF 전후로의 98년 요 전후에 갑자기 저게 확 꺾이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저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리 나라가 전체가 잘 살게 되더라도 늘어나지는 않아요. 저 그래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잘 살게 됐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쪽은 점점 뜨뜻해지고 있는데 위쪽은 여전히 차서 미지근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저렇게 됐느냐? 97년 전후에 IMF 이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화가 있었어요. 김영삼을 상징하는 슬로건 뭐예요? 세계화. 기억나시죠? 근데 그 김영삼 때 이 세계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 자본이 전부 이 동남아로 옮겨가 버려요. 그때는 중국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동남아로 옮겨갔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 취직 자리가 없어지고 동남아로 다 가버렸어. 그 다음에 이 산업 부품 같은 것도 한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부품 조달을 하던 거를 외국 부품을 사다 쓰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가 점점 이 대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수출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점점 이 국민 경제하고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 거예요. 9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기업도 없어지고 대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대량 해고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기업은 잘 살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나누는 이 몫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물이 흘러갈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좀 지겨운가요? 네. 예.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이게 전부 저수지에 보여요.
이게 이제 98년 이후로 일어난 현상이다. 바닥은 어떻게 됐느냐? 쪽쪽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제 지금 설명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계보다는 기업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기업 안에서도 대기업 쪽으로 또 이 가계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쪽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이건 대책은 너무 간단하잖아. 하천이 막혔으면 하천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수로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수로를 쫙 깔아야 물이 흘러가서 이 마른 이 논바닥이 물이 가겠는데 이 짓을 지금 이 한국 정부가 역대 한국 정부가 이거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가난이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삶이 엄청 고달고 복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의 기사는 뭐 수없이 거의 뭐 매일매일 봐. 그러니까 이 최근에는 뭐 무슨 돌봄이 너무 고달퍼서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꼴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돌봄이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는데 돌봄이 이제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그다음에 이 아동이나 노인은 집집마다 다 있는 거고, 이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돌봄이 고달고. 그다음에 가끔가다 환자가 생기면 간병을 해야 되는데 저 간병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지금 가족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특히 저 돌봄 노동의 부담은 여성들이 한 8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그냥 사실상 이제 말이 가족이지 사실상 여성이 저 돌봄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저거의 결과로 첫째, 돌봄에 사로잡혀 여성들이 경제사회 활동을 포기하게 돼요. 저건 특히 이제 육아 돌봄 때문에 저런 일이 많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야 건보에서 다 해주면 본인 부담은 몇 푼 안 드는데 간병비가 수백만 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은 기피하고 노인들은 시설로 들어간다. 그리고 시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뭐 말도 못하게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저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여성들의 복지와 노인들의 복지가 서로 기량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노인이 있는데 집에 가족들이 모시겠다고 하면 그 노인은 편하게 집에서 늙어가실 수 있는데 그 대신 그 가족, 특히 그 중에 여성, 딸이든 며느리든 는 희생을 해야 돼요.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편을 나면 여성이 불행해요. 반대로 그 여성이 못 보시겠어요. 이러고 나오면 그 노인네는 길바닥에 남는 수밖에 없어요. 길바닥에 대신 가는 데가 시설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성은 편해지지만 노인은 불행해지는 이 관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집집마다 끼어 있는 먹구름이라는 거죠. 돌파구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문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요양 서비스만 돌봄 요양보호사만 가서 수발을 들어주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노인네나 장애인들이 집에 계시려면 의사들도 왕기를 좀 가야 된다. 간호사들도 방문 간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 와상노인으로 이제 중풍으로 누워 있더라도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봐주고 그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주면 그 노인네는 집에 계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발이 붙어서 누워 있는 노인 수발을 들어주는 거를 충분히 해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또 가가지고 이 집안이 지금 경제 상태가 혹시 이 소득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이것 때문에 가족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은지, 집은 뭐 괜찮은지 이런 거를 봐주면 이 노인네들이 집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족들의 부담을 훨씬 줄이면서, 두 번째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는 건데, 주야간 보호, 주간 보호라는 건 뭐냐면, 노인네들이 낮 시간 동안에 웬만하면 이 가실 수만 있으면 그 주간 보호 센터라는 데 가서 있다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간 보호 센터 낮 동안에 가지가지 프로그램을 해요. 이제 이 기능 증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집안에 노인이 어린아이가 있더라도 애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고 노인네들은 노치원에 가시고, 이렇게 갔다가 8시간 후에 오시면 그 집안 사람들은 이거를 이 집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돌봄과 미래 이사장 자격으로 왔는데, 이 돌봄과 미래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회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 국민이 다 저런 서비스를 받아서 집집마다 저 문제를 풀려면 얼마나 저 주간보호센터가 생겨야 되느냐? 그러면 어린이집 수준으로 생겨야 돼요. 어린이집이 45,000개 있어요. 참고로 그 교회가 6만 개가 있어요. 교회 십자가 수만큼 있어야 돼요. 이 주간보호센터가 동네마다. 그러면은 이게 풀릴 수 있다. 문제는 그 전문 인력은 한 50만 명. 문제는 아무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박정희가 심어놓은 굳은 그런 이 고정관념이에요. 국가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저것 때문에 고달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하면 국민 생활은 풀리고, 그리고 이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도 엄청 늘어날 건데, 그러면 국민 생활은 일자리 늘어서 좋고, 이 돌봄을 받아서 좋고 할 텐데, 이거를 그 한국 정부는 하려고 하지 않아. 왜? 박정희가 가르침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경로 전송이라. 한번 경로가 이 길이 생기면 그 길을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이거 돈이 엄청 들지. 민주당도 무슨 공포심을 갖느냐 하면 이념적으로는 지지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위험해. 이거 국민 연금계획 잘못했다가는 정권을 뺏길 수도 있어. 뭐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돌파구는 없어요. 민주당이. 어떤 거냐? 진짜 복지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몇 개 냈는데 이 답을 좀 맞춰보세요. 첫째,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으면 그 노인들은 그 돈을 무엇을 할까? 5만 원짜리 6장을 우물우물 씹어먹는. 둘째, 2번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 몇 번? 2번. 그죠? 그러면 노인네들은 주로 어느 가게를 이용할까요? 백화점? 2번 동네 가게. 몇 번? 동네 가게. 3번. 그러면 기초연금의 경제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1번 돈 먹는 하마. 2번 골목상권 진흥기구. 답은 2번. 아마 기초연금 30만 원 없으면 골목에 가게 아저씨들 다 무너질걸.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네 번째, 기초연금은 생산을 늘릴까요? 안 늘릴까요? 생산하는 무감하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을 늘린다. 2번일 것 같죠? 그러면 이 기초연금을 받은 관련된 소비자, 유통업자, 가게들, 생산업자,
또 그 각 업체 근로자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냈다는 거지. 그래서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복지는 절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돌리는 것이다, 이거죠. 납득이 되시죠? 그럼 무슨 세금을 낼까요? 첫째, 고용이 됐으면 소득세 낼 거고, 일단 이 노인네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니까 노인네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아도 세금을 냅니다. 뭘 내느냐? 거래세를 내요.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일하는 그 유통업체의 종사자들은 뭐를 낼까요? 기본적으로 소비세를 내죠. 그 다음에 그 업자들은 뭘 내나요? 그 생산업자들은 뭘 내나요? 법인세를 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거래를, 물품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세를 내죠.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왜 이런 착각은 왜 생기느냐? 재분배와 그 복지는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사전에 드린 건데, 복지도 역시 순환 과정이고 경제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보이는 거는 지출하는 거, 정부가 돈을 주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회수되는 과정이 있다. 이것만 보이지만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것만 보이고, 복지는 퍼주기, 복지는 돈 쓰는 거, 복지는 소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회수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서서히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얼마를 지불했다, 이거는 신문에 나지만 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어쩌어쩌 해서 우리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그냥 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사거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히 회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복지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구매력을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적, 사회적 자본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정부가 돈을 주고 소비를 하고 세금으로 회수되는 이 과정을 거쳐요.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을 자극해가지고 일자리를, 그래서 임금소득이 올라가, 소비가 올라가. 그 다음에는 이게 크게 보면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는데, 인적 자본이 늘어나는 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아이들도 많이 낳게 돼요. 그리고 이 양극화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장기적으로 인적, 사회적 자본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복지를 돈을 쓰면 이런 식으로 회수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선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는 경제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복지는, 이 경제라는 거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국힘에서 얘기하듯이 시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경제는 시장과 정부의 두 개의 펌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지도 돈을 돌리는 방식 중에 하나. 복지도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쓰고 그걸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부도 시장만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펌프질을 하는데, 요건들은 요거를 어떻게 잘 배합을 해야 하느냐는 건데, 한국은 저 배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시장이라는 펌프도 재벌이 지배하는 안 좋은 그 펌프이고 시장이고, 정부도 이 재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안 좋은 펌프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이 고달프다. 저거를 깨지 않으면 한국은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거는 뭐 중앙만 하는 거지. 저거야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뭐 지방정부가 뭐 할 수 있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복지의 발전에서 지방정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복지는 쌍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바텀업으로 그 풀뿌리로부터 중앙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발전, 그 다음에 하향식 발전, 중앙에서 밑으로 가는 하향식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상향식 이 지방자치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그거는 이제 중세기에 봉건제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 상향식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한국에서는 중앙집권의 전통이 조선시대 뭐 그 이전부터도 이 중앙정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힘이 약하고 이 복지도 그 중앙정부들이 자꾸 이제 중앙정부의 눈치를 받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한국의 굉장히 좀 난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제 역할분화 문제인데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중앙정부는 연방정부이고 국방외교 뭐 이거를 주로 하거든요. 경제 이런 거를. 근데 서양에서는 이 광역은 생활적 업무 중에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큰 병원 운영 이런 거라든가 무슨 그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는 이 광역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생활적인 거는 대부분 기초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중앙, 광역, 기초가 전부 종합행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의 뮤니시팔리티는 경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손을 안 대요. 할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능이 아니고 그 기능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데 서양말에서 저 카운티라고 하는 말은 저게 이 원래 말뜻이 뭐냐면 카운트가 백작이 서양의 공후 백자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작, 후작, 백작, 뭐 남작, 자작, 남작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귀족 중에 영주 중에 봉건 영주 중에 제일 기본이 카운트예요. 백작이고 공작이나 후작은 이 백작보다 좀 중요한 사람이고 이 밑에는 백작보다 나중 기본적으로 카운트가 다스리는 그 영지 이게 카운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거는 킹덤, 듀크가 다스리는 거는 듀크덤 뭐 이렇게 말을 했듯이 카운티는 저게 이 백작이 다스리는 영토였어요. 그런데 영국의 이 중세기의 왕들은 예를 들어 영국의 왕은 무슨 주민들이 어떻게 해두느냐 이런 거 관여를 하지 않고 왕이 하는 일은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정치 외교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스리는 거는 백작들이 다스렸어요. 영국이나 독일이 다. 그런데 저 뮤니시팔리티는 저게 뭐냐면 귀족이 다스리는 단위가 아니라 평민들이 자치조직이었거든요. 기초는 저거는 귀족이 다스리는 단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 말하자면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이건 전쟁이나 하고 있고 이 실제 생활은 카운트가 맡아서 했는데 그거는 카운티고 그 다음에 진짜 동네는 주민자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능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생활은 뮤니시팔리티가 기초가 그 다음에 웬만한 큰 건 이제 광역이 하는데 광역의 업무와 기초의 업무가 종합이 아니고 서로 완전히 역할 분담이 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복지 발전의 저 두 가지 동력이 정당이고 지자체인데 저기다가 그 서양에서는 행정과 정치가 일원화가 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 그 시위원회 뭐 이런 게 있고 시위원회가
이 세종시 의회가 행정을 직접 담당을 해서 이게 이 일체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의 방식이 더 발전이 되고 주민생활에 대해서 굉장한 이 관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복지의 저 분야 중에 사회복지 보건의료 중에 의원급, 보건소급 의료는 조금 기초가 당연히 한 걸로 생각했고 보육 같은 것도 전부 서양에서는 뮤니시팔리티가 담당을 해요. 주거 정도나 생활교통 정도가 되면 이게 마을 단위로는 안 되니까 광역이 이제 저거는 맞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현금급여, 현물급여가 있는데 아까 그것도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 현금급여는 이게 기초나 광역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광역에서 막 지급도 했는데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거 한 번씩 주고 나면은 재정이 보통 부담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물급여는 이거는 기초가 또는 광역이 현장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기초가 또는 광역이 설계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아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현금급여는 주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뭐 이런 식의 그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성도 이제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업무가 지금도 대부분이고 고유사무로 만들어내는 그런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세종에 왔으니까 그래도 세종 얘기를 조금 하자면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여서 자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중앙정부가 소재하는 이 특별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째로 세종시는 여기에 있는 중앙부처를 활용하면 엄청난 권력 자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가깝거든, 아무래도. 그리고 자기들도 여기 사니까. 세종시가 잘 되면 기재부 공무원들인들 뭐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지원을 하려고 하죠. 엄청난 권력 자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모델 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전파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가 이 사회정책을 잘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파가 워낙 쉬울 거라서. 인구 구성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세종시가 옆에 써놨지만 노인 인구 비율은 가장 적고 합계 출산율은 가장 높다. 이거 이제 행정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그 밑에 줄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이게 세종시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혼합이기 때문에 저게 이 신시가지와 그 구시가지가 완전히 극단적인 이 격차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제가 약간 들여다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증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컨대는 이 농업 내지는 난개발식의 이 공업화 이런 것이 있는 지역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신시가지 이 문제가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출산은 제일 많고 노인은 제일 적은 도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구시가지의 문제가 덮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성을 보면 이게 총인구와 노인 인구 구성을 보면 총인구도 맨 위에 보면 도시, 농촌, 세종을 보면요. 도시가 농촌은 아동이 10%, 도시는 12%, 세종은 19%. 그 다음에 노인을 보자면 농촌은 24% 평균, 도시는 15%, 세종은 10%. 특징적이죠.
노인 인구를 보면 농촌은 이 젊은 이 전기 고령자가 적고 중기 후기 고령자가 많아요. 도시는 전기 고령자가 많고 후기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세종은 어떠냐 그러면 전기 고령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 65세 이상의 이 후기 고령자가 보통의 도시보다 높아요. 저게 왜 그럴까? 저게 구시가지의 영향인가? 저거를 좀 분석을 좀 나중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노인 문제가 저게 세종의 경우에는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 출산율은 워낙 높아요. 전국에 비해서 이제 세종이 많이 높은데 그게 최근 들어서 22년은 여기도 지금 꽤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구별 구성인데요. 이게 그 농촌 도시 이 1인 가구 비중을 보면 농촌은 35%, 도시는 33%인데 세종은 31%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1인 가구가 적은데 1인 가구는 저게 노인의 경우는 독거노인이고요. 젊은 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 젊은 1인 가구는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가구.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 20대 1인 가구, 20대 30대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제가 이거를 좀 나눠 봤는데 세종시의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을 나누어 보면 놀랍게도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은 1인 가구가 47%예요. 그 절반이 혼자 사신다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를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 깜짝 놀라서 어제 이 보충적으로 요거 하다가 이거 내가 계산 잘못했네. 계산을 2번 해줬더니 그러고 이제 그러면 세종에서 이제 해야 될 거 그 육아돌봄 이거는 뭐 당연히 아이가 많기 때문에 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엄청 크겠다. 그런데 저게 그 보육이 요즘은 뭐 보육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보육 시간이 그 초등학교 뭐 학업 시간 이런 게 너무 짧아서 문제는 저게 보육 서비스 정부에서 주는 서비스 다 받고도 또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 또 추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를 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노인 인구는 작지만 저게 욕구가 가려져 있을 수 있겠다. 그 가려져 있을 가능성 하나는 이제 구시가지 농촌 지역 문제. 두 번째는 서울에다가 이 부모님은 놓고 내려온 공무원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있겠다. 보건의료는 이제 의료의 실효성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뭐 충남대 병원이 군원을 설치했다니까 그래도 제일 믿음직한 내가 들어온 거는 사실인데 저게 그냥 온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사회 돌봄과 좀 연계를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퇴원계획 같은 거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서양에서 제대로 된 그 병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중풍에 걸렸잖아요. 그 중풍에 걸린 환자를 퇴원시킬 때는 이 중풍 환자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병원에서 꼭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괜찮은지 가족들은 그 환자를 돌본 가족 관계는 괜찮은지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고 병원에서 집을 못 가보게 생겼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라고 해서 집을 봐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충남대 병원에서도 저는 이 세종시 일원과 저런 종류의 커뮤니티 케어와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별 욕구를 반영한 보건활동의 필요성 이거는 얘기해도 잘 안 맥혀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세종 신시가지 중심지는 뭐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이
다 30대, 40대가 되면 슬슬 고혈압도 생기고 그 거북이목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업질환 산업, 노인건강 이런 거를 해주는 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보건지소가 여기에 지금 10개, 9개 이렇게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봤는데 소정면, 연동면은 면사무소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데 옆에다가 이 데이케어 센터를 세워서 노인네들이 낮에 저기를 갔다 오시게 그러면 보건지소가 옆에 있으니까 의료도 좀 해주고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저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아마 세종 중심지에 보건소가 조치원에 있으니까 저거를 저렇게 찍은 걸로 짐작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됐는데 이 어시스티브 센터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복지 연구를 체험을 해보고 적절한 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불쌍한 장애인들은 그냥 뭐 하라고 하면 전부 병원 옆에 있는 의료기기 상에 가면 그냥 거기서 바가지도 쓰고 또 휠체어 같은 거 제가 임시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낡은 것도 많아요. 이런 건 이제 정부에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하는데 서양에 가보니까 저런 그 가지가지 그 복지용구를 집행위부터 침대까지 뭐 휠체어 뭐 등등까지를 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이 부패처럼 피팅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 사람은 당신은 체격이 이렇고 이러니까 휠체어는 이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맞춤형으로 하고 거기서 이 제일 좋은 걸로 임대를 해서 쓰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보공단에도 저걸 했는데 세종시에도 저게 있기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거 있는 거를 아마 아시는 분은 극히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주거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위에는 이제 공유주택, 저 사익가구 저거는 제가 지울 걸 안 지웠어요. 아까 그런데 공유주택이 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주택은 뭐냐면 젊은 독신자들이 그 벌집처럼 된 원룸을 들랑달랑 하지 않고 1층에다가 공유 공간을 해주는 거예요. 거실도 해주고 코인론들이 같은 것도 해주고 하면은 또 공용의 부엌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에 집집이 살지만 해서 아침 같은 거는 공유 부엌에 가서 자기가 해먹고 가기도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가족 개조 같은 것도 이게 세종시의 농촌 쪽에는 굉장히 필요할 건데 노인이 있으면 뭐 해주느냐면 문지방을 없애준다든지 또는 이 실내 난간을 해서 이렇게 잡고서 부엌에도 가고 화장실에 갈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노인네들이 다치는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면 변소거든요.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도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집개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까 세종시의 단독 가구가 농촌 지역의 절반이 혼자 사시는 집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요거를 새마을운동 하듯이 이 노인주택 대량 사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와서 좀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군면 면사무소 주변은 휠체어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을까? 지금 여기는 새로 지은 데라서 다른 데보다는 상태가 매우 좋지만 그게 이 휠체어를 막상 이런 거 하고 다녀보면 그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거든요. 가다가 딱 멈추면 끝장이야, 그냥. 잘 가다가도 여기 한 군데 못 가면 못 가는 거거든요. 목적지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구역별로라도 이렇게
배리어 프리를 만들고 점점 이제 배리어 프리 하는. 마지막으로 그 서제션 하나는 이 제안의 하나는 케어팜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거는 농업하고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는 겁니다. 농업하고 돌봄 서비스 결합은 이건 네덜란드 사진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농장이 주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와서 하루를 농장에서 보내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아도 한 600개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노인네들이 낮에 농장에 와서 농사 짓는 거죠. 비닐하우스 일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옛날 회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가는 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케어팜이라고 하는데 아마 세종시도 이런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한데 세종시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우 열성적이고 유익한 강의였죠. 예, 다시 한번 오늘 귀한 강연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복지는 돈의 순환 과정이다. 그리고 또 경제적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움직이는 또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동력이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